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이번에는 금융재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동안 다른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금융재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해를 도와보자 뭐 이런 목적에서 지금 이 녹화를 하는 거니까 요거를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텍스트에서 정리된 금융재보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거나 혹은 뭐 예를 들어 기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레포트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한 번 더 본인들이 스스로 정리해 보는 시간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읽을 때 이제 미리 이 금융재보험이 기존의 재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로 읽기 시작하면 이제 단순히 암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좀 방지하고자 과연 금융재보험이라는 게 좀 본질적으로 기존의 재보험과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컨셉을 잡는다 이 시간에 뭐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토대로 좀 구체적으로 그걸 정리하고 암기해 보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령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러면 금융재보험 들어가기 전에 전통적인 재보험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통적 재보험 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통적 재보험의 특징이라고 하면 보험 위험만 전가를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라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 우리 한번 재보험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생각을 해보냐면 원수사, 그러니까 기초보험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원수 보험 상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원수사가 보험을 하나 팔았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재보험은 이 장기 상품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금리 위험을 전가하는 게 골자기 때문에 장기 혹은 뭐 그러니까 장기죠. 똑같이 생명보험이죠. 장기 손해보험이나 이제 생명보험 같은 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거를 팔았다고 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잠시 필기가 지워졌는데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 재보험,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재보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전통적 재보험 중에서 금융재보험의 일단 대상이 되는 장기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이제 재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품에 대해서 먼저 뭘 생각할 거냐면 이들의 원수보험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거예요. 자, 원수보험을 팔았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가 만들어져요. 요게 모든 재보험의 일단 핵심입니다. 자, 재보험은 제가 재보험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파생상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생상품을 만드는 과정이고 그 파생상품을 만들 때 필수적으로 그 기초자산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현금 흐름이에요. 현금 흐름. 대표적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얘기하겠죠. 보험료와 보험금을. 그러면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일부를 떼어낸다거나 혹은 이걸 또 이제 어떤 구조화, 재구조화를 통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걸 재보험이라는 계약의 형태로 만들어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럼 원수보험 상품을 팔았을 때 만드는 캐시플로우를 어떻게 분석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영업보험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순보험료에 우리 보험수량에서 산출하는 순보험료 처음에 거기에 부가보험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면 맨 처음에 우리 위험률과 어떤 시간 가치를 이용해서 자, 우리 그때 P라는 문자로 쓰는 요 순보험료를 먼저 산출을 하죠. 그리고 요 순보험료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비율을 잘 녹여서 뭐 그냥 대표적으로 치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1 마이너스 뭐 G분의 P 뭐 그 외에 다른 비율도 물론 여기 들어갈 수가 있지만 뭐 위에 붙는 애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요 순보험료를 좀 부풀려 가지고 영업보험료 우리 G 보통 영어로 그로스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 녀석을 만들어냅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순보험료는 넷 프리미엄이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 요 P에 해당하는 게 지금 순보험료고 전체 G에서 P를 빼면 요게 부가보험료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때 순보험료를 또 쪼갤 수가 있었어요. 순보험료는 어떤 걸로 쪼개질 수가 있었냐면 위험보험료와 협료와 저축보험료로 쪼갤 수가 있었어요. 이 두 개로 쪼개지는 게 이제 장기의 특징이에요. 장기보험의 특징. 장기보험의 특징이고요. 장기보험에서 왜 이런 특징이 발생하냐?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률이 다르고 플러스 그걸 그대로 뒀으면 상관이 없는데 평균 보험료화 하기 때문에 발생해요. 전에도 한번 이런 그림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자,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이 점점 나에게 들어가면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년 요 상품을 갱신해서 보험료를 낸다고 치면 요만큼 내고 그 다음에 요만큼 내고 그만 요만큼 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소득이 이제 충분하지 않은 시기에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평균 보험료화 하죠. 물론 시간 가치까지 반영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그리고 뭐 저 뒤에는 아예 그래서 없을 수도 있죠.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일정한 보험료를 내는 식으로 우리가 보험 상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내가 올해 요때였으면 보험료를 이만큼만 내면 돼요. 여기 지금 보이는 얘만큼만. 그런데 내가 이만큼 더 낸 거죠. 여기에. 이거는 어디에 쓰이냐면 요 나중에 보장을 위해서 쓰여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저축보험료, 이후의 보장이나 만기 환급금 뭐 이런 데에 쓰인다. 요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때 그러니까 올해 사실 원래 냈어야 되는 올해의 위험을 감당하기 위한 보험료를 위험보험료라고 부르게 됩니다. 위험보험료. 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되죠. 그래서 자,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라는 게 이제 나눠지고, 요거를 이렇게 지금 순보험료 안에서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냐면, 전통적 재보험은 어디에만 이제 타겟이 되어 있었냐면 요때 만들어지는 요 위험보험료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가 바로 전통적 재보험의 영역이에요. 영역이고, 우리가 이 위험보험료만 인식하는 요 전통적 재보험을 어떤 방식이라고 부르냐면 YRT라고 많이 불렀어요. Yearly Renewable Term인데 무슨 말이냐면, 자, 원수 상품 자체는 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보험이라는 거를 하기 때문에 요거 원수 상품이 예를 들어서 뭐 100세 만기예요. 100세 만기라고 해서 요거를 한 번에 1회라고 할게요. 1회에 재보험 처리하지 않습니다. 매년 갱신하는, 마치 실손보험처럼 혹은 자동차 보험처럼 매년 갱신하는 상품으로 변화시켜서 수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수사는 보험료를 이런 식으로 받고 있겠지만, 자, 재보험사는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수지한 계약을 다시 출제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실제로 요만큼 해서 올해는 요만큼을 출제를 하고요, 내년에는 요만큼을 출제를 하고 그 다음 해는 요만큼을 출제를 하는 식으로 마치 매년 갱신형 상품처럼 요 상품을 출제를 하고 있었어요.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요거 한번 예시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부가보험료 요거는 잠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을게요. 그냥 이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그러니까 순보험료 단에서 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A라는 상품이 있어요. 20년간 매년 매월이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매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0,000원을 납입하는 형태의 보험 상품이고요. 이제 계약자는 이런 식으로 납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위험보험료를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위험보험료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냐, 한 몇 년 것만 생각을 해볼게요. 1회 1회라고 하면 좀 애매하네요. 초년도에 한 2,000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 해의 2년차는 2,500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원수사는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어떻게 받냐면 만원, 만원, 만원 이런 식으로 받죠. 그리고 재보험사는 물론 지금 출제 비율은 제가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에 대해서 제가 재보험 설명 들었을 때 뭐 비례 출제 이런 거 많이 얘기 드렸죠. 지금 모두 비례 특약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비례 특약은 요 출제 비율이 정해지죠. 뭐 예를 들어서 요 중에서 40% 출제한다 라고 하면 그냥 곱하기 40%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비율은 고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재보험사는 요거를 어떤 식으로 받냐면 초년도에 2,000원? 그러면 2,000원만 받는 거예요. 2년차 2,500원? 2,500원만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8,000원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7,500원은 어떻게 됩니까? 요게 다 의미하는 게 뭐였죠? 얘네들이 어디로 가요? 얘네가 바로 보험료 적립금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이해되겠어요? 우리 부채 설명드렸을 때 보험 부채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장기 상품에서 나타나는 게 보험료 적립금이라고 했어요. 그 해에 사용되는 어떤 이제 위험보험료 부분을 이제 보장에 쓰고 남은 보험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보험료 적립금을 이루고 그 부채를 통해서 미래에 보장을 한다고 했죠. 요 부분은 지금 재보험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험료의 분해로 보면 이제 저축보험료 사이드가 지금 전통적인 재보험의 바깥에 나가 있는 거고, 이제 우리 대차대조표 BS 재무제조표의 이제 영역에서 보면 보험료 적립금에 해당하는 영역이 기존의 전통적 재보험의 어떤 담보 대상에서 빠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통적 재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얘네 여기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어떤 위험률, 진짜 보장이 발생할 어떤 확률의 정확성에 따른 위험이죠. 요게 틀림. 예를 들어서 10명이 암에 걸린다고 했는데 12명이 암에 걸리면 요 지금 위험보험료 사이드에서 틀린 거고 2명치에 해당하는 게 이제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제 보험 위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냥 이제 보험 위험. 우리가 이제 위험률 자체를 잘못 산출했을 그런 위험이 있는데 요거는 전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YRT 방식이라는 독특한 방식으로. 그래서 원수 상품이 장기 평균 보험료라고 해도 YRT를 사용해서 요거를 매년 하나하나 한 덩이 끊어서 출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험료 적립금이라는 우리가 이제 뭐 준비금 리스크라고 부르기도 하고, 준비금 리스크 안에는 사실은 가장 큰 게 이제 금리 위험이에요. 금리 리스크라고 할까요? 통일시켜서. 왜냐면 이 준비금이 충분하지 않을 어떤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물론 있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위험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앞에서 위험률 잘못 산출했으면 뒤에 보장에 따르는 위험률도 물론 부족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있는데 좀 가장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게 이제 금리 리스크예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실 요거 보험료 적립금이 충분하다라는 걸 어떻게 계산해요? 그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현재 가치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보장의 현가, 약간 렉 걸리는 것 같아서 잠깐 끊고 갈게요. 자, 보장의 현가와 요 남는 보험료의, 그러니까 보험료 적립금의 현가라고 할게요. 보험료 적립금의 현가, 이런 식으로 수지상등을 지금 맞춰 놓은 건데, 요 보장과 적립금의 듀레이션이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겠죠, 당연히. 이제 요건 보험금을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부채를 얘기하는 거니까 둘의 듀레이션이 다를 텐데, 그렇기 때문에 듀레이션이 다르단 말은 금리 민감도가 다르다는 거고 차이가 있고, 금리의 변화가 있으면 금리에 따라
저 균형이 깨질 수가 있음. 그래서 요 영역에 대해서도 뭐가 존재한다? 결국은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실 쭉 다시 돌아가서 지금 뭔가 지어지기는 했지만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모든 변수는 이제 파생 상품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요런 것들은 모두 유동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보험 회사가 돈을 이제 천천히 매월 받고 있었는데 요렇게 하염없이 받기에는 지금 당장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유동화시켜서 다른 이제 회사에 요 캐시플로우 자체를 파는 겁니다. 매각을. 이 보험료의 캐시플로우를 매각을 해요. 대신 T는 제로. 그러니까 요 첫 시점에 갑자기 목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내가 어떤 캐시플로우가 발생하는 상품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요게 자산이겠죠. 이제 나의 자산. 요 나의 자산이 만들어내는 어떤 현금 흐름을 목돈의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유동화라고 했죠. 그때 재보험이 뭔지 설명드릴 때 요런 얘기 했어요. 자, 이 금융재보험은 요 유동화라는 요 이제 재보험이 가진 어떤 하나의 특징, 요 유동화를 재보험이 하는 이유는 일단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가 일단 클 텐데, 요 초반에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RBC 비율이 안 좋은 경우에도 빨리 RBC 비율을 좋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보험 상품은 판매하면 판매할수록 요 초반 시점에 뭐가 많이 나가요? 초기 사업비가 많이 나가죠. 그래서 초기에 갑자기 손실이 있다 이렇게 보고 시작해요. 맨 처음에 꺾이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꺾이는 지점이 좀 감내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 좀 우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다. 라고 하면 요거를 유동화시켜서 여기에다 목돈을 만들어 버리면 이게 펴지죠. 대신 위에는 깎일 수가 있지만 아래에 꺼지는 지점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동화하는 건데, 보통 그 유동화의 대상이 원래 어디에 치우쳐 있었다? 보험 위험에 치우쳐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내 자산인 보험 계약은 더 많은 어떤 요소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험 위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보험 위험과 함께 여기 오히려 더 큰 부분을 이제 적립금에 대한 위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도 잘 유동화시키면 내가 처음에 지금 많이 꺼졌다가 시작하는 요 지점을 더 쉽게 올려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캐시플로우는 파생상품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재보험에 대한 니즈가 막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고, 원래 이제 사실 보험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제 증권 혹은 자산운용 쪽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 투자 자산의 파생 상품은 정말 다양하게 만들어지죠. 거기는 실제로 캐시플로우가 없어도 뭔가 어떤 그냥 지수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판매하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이제 파생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험 상품의 경우 이제 계약자에게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요게 중요한 이제 초점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거기서 보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전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 뭐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 금융재보험에 대한 논의가 많이 막혀 있었던 게 사실인데, 사실 다른 이제 금융 영역을 보면 너무나 자유롭게 이미 파생상품, 유동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도 그에 따른 니즈를 막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금융재보험은 이런 것들을 하는 전반적인 재보험 상품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재보험의 영역인 전통적인 재보험 보험 위험 전가를 벗어난, 그래서 보험 위험 밖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금리 위험이 있는 거고, 금리 외에도 사실 변하는 모든 것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을 프라이싱할 때 들어가는 어떤 가정들이 있죠. 가정에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지금처럼 금리도 물론 가정이니까 들어가겠지만 해약률도 들어가요. 뭐 요런 것들 등등 그런 여러 변할 수 있는 요 변수들이 하나하나 결국은 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리스크를 만들어내는데, 이것들을 다 이제 상품으로, 새로운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금융재보험의 일반적인 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중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상품이라는 게 공동재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동재보험은 금융재보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금융재보험 자체가 그냥 이제 여기 또 헷갈리네요. 보험 위험이 아닌 여러 가지 위험들을 전가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 게 좋을까 제가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냥 보험의 파생 상품이에요. 원래 재보험이 그런 거였고, 대신 재보험, 전통적 재보험과 차이는 이 파생 상품인데 그 파생의 제한을 풀어버린 거죠. 보험 위험에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에서 약간 비례특약처럼 그 원수사가 이제 판매했던 어떤 영업보험료에 있는 여러 리스크 요소를 전가할 수 있는 게 바로 공동재보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사실 혼용해서 많이 쓰이죠. 이거에 대한 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약간 혼동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할 때는 금융재보험, 그리고 지금 체결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냥 실질적인 상품은 공동재보험 영역 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건, 그러면 공동재보험을 이제 어떤 건지 알았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공동재보험을 했을 때 효과일 거예요. 왜냐면 효과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어떤 니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원수사는 어떤 니즈가 있어서 공동재보험 혹은 금융재보험을 체결을 하는가? 요게 첫 번째 질문일 거고, 반대로 재보험사는 또 어떤 니즈가 있어서 공동재보험을 체결하는가, 요런 거 이제 생각이 날 수가 있는데, 요거 사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금융재보험은 그냥 보험의 유동화예요. 유동화. 캐시플로우 자체를 그냥 이렇게 만져가지고 뭐 뒤쪽에서 만들어지는 걸 앞쪽으로 당기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랑 그냥 엮어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냐면, 자, 우리 대출 계약 유동화, 대출의 유동화, 재보험 상품 할 때, 재보험 자체 설명할 때 한번 얘기는 했는데, 자, 은행은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본인들 대차대조표 상에서 예금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에 대출들이 막 차곡차곡 쌓여요. 본인들이 빌려준 어떤 자산들. 그래서 자산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뭐 다른 자산도 여기에 이제 자산 쪽에 막 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의 원천은 예금과 대출의 금리차, 예대마진. 그래서 사실 예금과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예대마진을 통해서 얻는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계속해서 채우다 보면 이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있고 이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있어요. 뭐 대출을 못 갚는 신용 리스크가 있을 수 있고, 예금을 일시에 사람들이 이제 달라고 하는 어떤 지급 여력 쪽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보험사와 어떤 막 엄청나게 큰 구조적인 차이가 있지 않고, 금융사들은 대개로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움직이나를 보면 얘네들 비즈니스 구조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어떤 기초 상품을 통해서 이루어내는지가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각각 지금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본인들 자본이 그걸 견뎌내줘야 돼요, 이 리스크를. 근데 이 자본이 요거를 감당하기에 사실 부족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게 붙는 속도는, 개인들이 이제 부으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감당하는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자산과 부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 자본 대비해서 원하는 어떤 예대마진 추구하는 그 수준이 부족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냐면 여기에서 유동화를 하게 됩니다. 본인들보다 어떤 큰 자본의 금융사의 자산 사이드에, 자산에 있는 대출 포트폴리오를 이제 전가시킵니다. 거기에 있는, 여기서 나오는 대출 포트폴리오의 캐시플로우를 전가를 시키죠.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여기에 자산에 있는 요 대출이라는 녀석들을 묶어놓은, 뭐 CDO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녀석은 어떤 형태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있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대출을 이제 막 처음에 많이 해줬다고 치면, 처음에 여기 은행이 있다고 치면 은행으로부터 목돈이 크게 나가요, 개인들한테. 대신 여기서 계속해서 원리금을 천천히 이제 받는 구조가 되어 있죠. 이런 식의 이제 상품 구조가 짜여 있다고 치면, 은행은 지금 여기서 너무 많이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에 이제 다른 B 금융사라고 할게요. B 금융사로부터 목돈을 먼저 은행이 다시 수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요 캐시플로우 자체를 B금융사 쪽에 은행이 넘겨요. 은행 입장에서는 자, 나갔던 거 다시 채웠고 그걸로 받을 수 있었던 거를 줘버리죠. 그러면 얘는 뭐 넷제로가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여기서 규모가 좀 다르겠죠.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대비해서 여기가 약간 이제 좀 덜, 아니죠, 여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다. 여기서 받는 게 약간씩 더 작게 수수료를 좀씩 떼어내고 준다거나 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대 마진처럼 어떤 유통 마진을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유동화예요. 이런 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캐시플로우 자체를 변환시키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변환된 거냐면, 여기에 이렇게 천천히 원리금 합계로 받던 캐시플로우를 목돈으로 전환한 거죠. 거기서 발생한 어떤 수수료 차익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구조적으로 본다면 요 사이를 전환시킨 거예요. 이게 유동화입니다, 지금. 자, 마찬가지로 보험사 똑같은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사가 열심히, 원수사가 뭘 팔았어요? 보험계약을 팔았어요. 보험계약을 이렇게 막 열심히 팔죠. 그럼 본인들 대차 대조표 상에,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보험계약이 있어요. 왜냐면 이 보험계약이 왜 자산이냐,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와요? 보험료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보험계약을 이제 인수하면서 여기엔 또 부채가 생기죠. 자, 의무이행에 따른, 이행을 위한 부채, 보험계약 부채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자본이 여기 두 개에서 발생하는 어떤 리스크를 감내를 해주어야 되는 쿠션의 역할을 맡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이제 개인 소비자들한테 보험계약을 계속해서 인수하다 보면 요게 너무나도 거대해서 본인들 자본으로는 본인들의 꿈꾸는 수익을 얻지 못하는 수준으로 대차대조표가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계약은 유지해요. 요 유동화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나는 그러면 요 뒤에 있는 B금융사랑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이랑 계약한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그 계약의 실질을 은행이 넘긴 상태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 계약은 유지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등 보험사, 가장 많은 계약자를 얻고 있는 보험사, 뭐 요런 상태인 거는 유지를 해요. 플러스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수수료 차익 같은 거 등은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상태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전가시켜서 그냥 이제 요 BS를 가볍게 만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보험료도 똑같아요. 이렇게 쫙 볼까요? 처음에 아니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형태인 거죠. 이렇게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보험금은 뭐 지속적으로 보험료처럼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좀 더 크게, 물론 이제 일회성은 아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 요런 캐시플로우가 보험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요거를 이제 목돈의 형태로, 대신 여기 처음에 좀 크게 나가는 거 있죠, 신계약비. 그래서 목돈의 형태로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 혹은 목돈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제 캐시플로우 자체를 그냥 이제 줘버릴 수가 있죠. 전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실 유동화는 지금 여기 캐시플로우가 있으면 여기에서 뭐 일부만을 떼낸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험료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저축보험료 그 안에 뭐 예를 들어 사업비율 같은, 사업비 들어가면 이제 그 부가보험료,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너무나 여러 가지 요소로 얘네들을 쪼갤 수 있는데, 원하는 만큼 구조화시켜서 알아서 다 전가를 할 수 있는 게 금융재보험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그냥 화살표 반대로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에 목돈을 반대로 할 필요가 없네요. 그냥 밑에서 올라오면 되죠. 여기에 재보험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다시 그런 것들을 메꿔주죠, 일부.
뭐 비율은 뭐 상관이 없어요. 비율은 본인들이 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신 여기서 발생하는 또 캐시플로우를 재보험사가 얻게 되죠. 자, 요 구조에서 그러면 자, 은행은 또 재보험사는 어떤 것들을 장점으로 얻고 있죠? 요 BS가 자유로워진다는 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보험사 입장에서 표현할 수가 있냐면 지급 여력이 좋아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BS를 가볍게 여기 자산 날리고 뭐 부채 날리고, 그러니까 계약에 따라서 금융재보험은 이거는 텍스트 보시면서 여러 가지 금융재보험의 방법이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그러니까 보험계약 요 전체 캐시플로우를 아예 통째로 넘기는 계약이 있는가 하면 부채에서 보험료 적립금만 넘기는 계약이 있어요. 자, 보험료 적립금만 넘기면 부채만 넘기니까 너무 불리한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이거 추정해서 그냥 적립금만큼 캐시플로우 목돈으로 받아버리면 되죠. 이게 지금 캐시플로우 넘긴다고 했을 때 뭐든 가능한 이유가 그냥 내가 넘기는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가산하고 가감해가지고 남는 것만큼을 가격으로 맨 처음 받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모든 게 가능합니다. 혹은 보험료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변동성만 제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변동성, 금리가 낮아져서 보험료 적립금이 커졌어요. 원래가 TV였는데 TV 프라임이 됐고 요게 더 커졌어요. 이 차액만큼만 보상하는 형태의 금융재보험을 체결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어떤 그 변형된 재보험의 공동재보험의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뭐 이름 붙여가면서 정리를 해보시고, 걔네들이 일단 그 여러 가지 캐시플로우 중에 이제 하나의 요소를 건드는 것뿐이고 결국은 기본적으로 지급 여력이 좋아진다는 게 특징입니다. BS가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BS는 채우면 채울수록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채우면 채울수록 익스포저가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익스포저가 커지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지는 겁니다. 위험에 노출된 정도가 늘어나잖아요. 한 번에 변동할 수 있는 크기가 커지고, 대신 익스포저가 커지는 게 나쁘기만 한 거냐? 아니요. 자본이 감내할 수 있기만 하면, 감내하면 그냥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위험을 더 많이 테이킹할수록 수익이 커지니까. 문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지급 여력의 제재를 받을 수준이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기초 계약은 유지하기 위해서 금융재보험이라는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재보험사는 어떤 니즈가 있어요? 수익이 늘어나죠. 자, 무슨 관계라고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냐면, 원래 은행과 요 B금융사, 사실 B라고 했지만 뭐예요? 이게 투자은행이죠. IB는 왜 이런 것들을 귀찮게 해줘요? 유동화를. IB는 이 과정에서 수수료 수익을 얻어요, 본인들도. 혹은 요 예금과 대출 자체가 기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대 마진이 꽤 넉넉하다면, 요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10bp의 예대 마진이 발생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은행이 내가 일단 그래도 체결했으니까 6bp 가져갈게, 너네가 이거 그냥 가져가서 4bp는 너네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수익이 남는 구조라고 하면 거기서 일부만 가지고 나머지를 아예 줘버리는 형태로 체결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 수익을 이제 따질 때, 자, 위험률 차이익, 우리 뭐 물론 17 들어가고 하면 이런 4차 이익 이런 식으로 이익을 분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위험률이 예상보다 낮아서 발생하는 어떤 수익, 혹은 사업비, 이제 부가보험료까지 얘기를 한다고 치면 사업 비율이나, 혹은 금리 이제 프라이싱 할 때 실제로 우리 예정 이율을 사용하는 거와 실제 금리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갭을 둘 텐데, 그런 스프레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을 수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넉넉하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10만큼의 이익이 남는다고 치면, 당연히 뭐 이게 재보험 체결하는데 서로 가격을 맞춰야 되니까 서로 이익을 맞춰야 돼서 10을 다 보험수사가 가지고 있고 너네는 무슨 그 캐시플로우만 싹 다 가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요거를 적당히 나눕니다. 우리 6 너네 4, 뭐 우리 뭐 7 너네 3,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재보험사는 수익이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그거예요. 더 많은 위험을 테이킹할수록 그건 수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금융재보험이라는 건 기존에 인수하지 않던 위험을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수익의 원천이 늘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니즈 때문에 그냥 크게 보면 그런 니즈가 있어서 서로 체결을 하는 거고, 자잘하게 보면 또 막 늘어날 수 있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 요 신계약비로 나가는 어떤 그 지출을 한번 빠르게 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뭐 여러가지 진짜 장점은 텍스트 보시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살짝만 넘어가서 마무리 정리만 해볼게요.
자, 효과까지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 만한 거는 이제 어떤 실질. 그럼 지금까지 금융재보험 일단 OK 사인은 떨어졌어요. 체결을 해도 됩니다. 뭐 이런 상태로 OK 사인이 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체결이 되고 있나라고 하면 사실 체결된 게 많지는 않아요. 한 건 혹은 두 건. 이제 뭐 해외 재보험자가 체결한 게 한 건 있을 거고 이제 국내 재보험자가 체결한 게 한 건 있어서 뭐 다 합치면 두 건 정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적죠. 적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왜 저렇게 여러 가지 니즈가 충분한 계약이 해줬는데도 체결이 안 되냐, 요런 이슈가 이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 1번. 자 1번은 뭐였냐면 지급 여력 문제가 시기적으로 완화가 됐었어요. 무슨 말이냐? 자, 금융재보험의 아주 기본적인 거는 금리 위험을 전가하는 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국내 생명사나 이제 장기 손해보험을 이제 판매했던 회사들이 금리 위험이 너무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험 상품의 듀레이션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매한 상품의 듀레이션이 워낙 깁니다. 워낙 길고 플러스 과거에 어땠어요? 고금리로 확정적으로 팔았죠. 고금리 확정. 변동금리였으면 듀레이션이 길어도 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그 금리가 이제 따라가면 되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확정형 고금리를 팔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 변화에 따라서 금리 변화가 근데 어디로인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금리가 하락하는 게 아주 큰 리스크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재보험 OK 사인이 떨어지고 실제로 금융재보험을 이제 체결을 하려고 막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때가 약 2020년도. 슬슬 이제 막 재보험사에서 금융재보험 팀을 안에다가 이제 뭐 추진단 이런 형태로 만들기도 하고, 뭐 원수사에서도 같이 한번 검토해보자 뭐 이런 니즈들이 막 생기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2020년에 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요게 이미 발생해버렸죠. 이때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확 낮아졌어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 내가 자 암보험 체결을 막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계약자가 이미 걸린 거예요. 아래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그럼 보험 사건이 이미 터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암보험에 이제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물론 암에 이미 걸렸다고 쳐도 뭐 이렇게 재발할 때 우리가 보장을 해주겠다, 혹은 그 외에 다른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골자가 되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야, 이미 나는 손실은 다 봤어요. 손실은 있는 대로 다 봤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거에 따른 보험을 체결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이게 벌어진 겁니다. 원수사 입장에서는 금융재보험, 이제 공동재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체결하는 이유가 금리 인하에 따른 위험, 결국 금리 위험에 따라서 보험료 적립금이 커지는 거, 적립금의 이 커지는 것. 왜냐면 보험료 적립금 뭐죠? 부채고, 부채가 커진다는 건 뭐예요? 비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이제 재보험으로 메꾸자, 요게 이제 첫 번째 니즈였어요. 그런데 이미 금리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제사, 그러니까 원수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니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라진 거죠. 원래는 있었던 니즈가 이미 비용 처리를 다 해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발생한 상태가 돼요. 물론 이제 17 도입이 안 됐으니까 비용 처리를 했다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보험을 체결하기에는 좀 애매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니즈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약간 이제 연결되는 이슈인데, 연결되는 이슈인데, 니즈가 사라지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사건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맞아요.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2%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하면 금리가 한 1.5%까지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금융재보험 이런 걸 체결을 할 때 재보험사가 그러면 결국 재보험사가 원수사에 지급하는 캐시플로우는 어떤 식으로 정해지냐면 여러 금리 시나리오, 우리 결국은 그 프라이싱 한다는 거는 서로 수지상등 맞추는 거예요. 수지상등. 여러 금리 시나리오에서 발생하는 보험료 똑같아요. 원수보험 프라이싱 할 때랑 보험료 보험금을 막 이제 금리 시나리오 각각 이제 확률이 있겠죠. 쭉쭉 플러스 마이너스 쭉 나열한 다음에 얘네가 수지상등이 맞도록 요 보험료라는 녀석들을 뭐 예를 들어 처음에 P1, P2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체결을 하면 되죠. 이거를 찾으면 되죠. 어떤 식으로 해야 이 수지상등이 맞는지 이거를 하면 되는데, 요게 2%였다고 치면 그래도 1.5로 낮아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보험료가, 왜냐면 1.5%로 낮아지면 이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보험금이 발생해져. 그러니까 결국 원래 금리가 좀 높아야 보험금이라는 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꽤 있고, 그거에 따라서 보험료도 꽤 책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미 떨어졌어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0.5%포인트 0.5% 막 이렇게 됐어요. 그냥 아예. 자, 이때 여기서 보면 금리가 예를 들어 1%포인트 하락할 가능성이 더 있냐라고 누가 물었을 때, 야, 이거는 너무 희박하다, 이미 떨어뜨릴 만큼 떨어뜨렸다라고 요때쯤에 이제 말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보험료 자체가 너무 낮아졌어요. 야, 여기서 더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물론 체결을 한다고 쳐도 너네가 우리한테 보험금을 주려면 금리가 지금 상태보다 더 낮아져야 너네가 우리한테 보험금을 줄 거 아니냐라고 원수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확률이 너무 적으니까 너네 보험료도 별로 받아갈 필요가 없어. 이거 계약이, 그러니까 엄청 뭐라고 해야 되냐면, 사고가 날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금리가 이미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떨어지면 보험사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보험료가 떨어져 매출이 없어져요. 이거는 그냥 체결할 필요가 없는 보험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떨어지고, 그러면 재보험사 입장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품인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들어가는 어떤 사업비, 우리의 노력, 그런 거 대비 인건비도 못 이제 얻을 만큼의 이제 가격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재보험사 입장에서도 좀 할 마음이 사라지죠. 자, 이게 수익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하는 건데, 애초에 보험료가 너무 낮아버리면, 매출이 낮아져 버리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가능성도 현저히 줄어들죠. 자, 그래서 원수사 입장에서는 지급 여력 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했는데 이미 금리가 떨어지면서 뭐 할 필요가 없게 됐고요. 재보험사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가격이 현저히 낮아져가지고 이 계약을 체결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성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니즈가 다 뚝뚝 떨어져서 앞에서 얘기했던 니즈가 결국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상태예요. 그래서 요게 쏙 얘기가 들어가다가 이걸 다시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다시 한번 금융재보험의 니즈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체결하는 거예요. 금융재보험은 자, 원가 상태 기준으로 체결하는 게 아니라 현가 상태 기준으로, 현가? 그러니까 현재 가정 기준으로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현재 금리가 뭐 여기 원가 이렇게 했다가 쭉 낮아졌다가 현재는 여기까지 왔다. 그럼 여기서는 다시 내려갈 요 가능성이 존재하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재보험의 니즈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금융재보험을 한 번쯤은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고요. 한번 요런 어떤 컨셉 가지고 텍스트나 그 외 기사 같은 거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항목별로 본인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